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회담이 노딜로 파국을 맞으면서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양국의 회담에서 미국은 무기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희귀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JD 벤스 부통령 간의 설전 이후 회담은 급격히 틀어졌습니다. 배석한 벤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러시아와 외교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인스크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실을 재차 지적하면서 도대체 무슨 외교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설전이 시작됐는데요. 두 나라 대통령들이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생중계되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후 전면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국 정상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조기 종료된 지 사흘 만에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 밖에 있는 모든 미군 장비의 이전이 중단되는데 여기에는 항공기와 선박을 통해 운송 중인 무기와 폴란드 환승 구역에서 대기 중인 장비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광물협정 체결이 불발되면 미국은 이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자 우크라이나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을 믿을 수 없고 이제 유럽이 재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의외의 나라가 이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나라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파행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된 날, 세계는 이것이 미국의 세계 경찰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계화 정책이 현실이 되자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 안보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급히 재무장해야 한다. 오는 6일 EU 정상회의에서 이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크 리터 NATO 사무총장도 더 많은 유럽 국가가 방위비를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손을 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서자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방산 기업의 주가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독일 최대 방위 기업인 라인메탈,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프랑스의 탈레스, 영국의 BAE 시스템즈 등이 눈에 띄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나오션,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풍산, LI지넥스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비롯해 동유럽 국가에 자주포 등을 수출해온 기업으로서 수출 수주 잔고가 늘어나며 마진율도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이 종료되더라도 노후화된 구소련제 무기체계 교체가 필요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현지 생산 거점을 통해 추후 수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키는 의지의 연합 코얼리션 오브 더 윌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방산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은 지금 동유럽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양국 협력의 핵심 축으로 한국의 K 흑표 전차 기반의 폴란드형 K 전차에 대한 공동 생산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회담을 갖고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폴란드가 한국의 K 전차를 자국에서 변형 생산하는 KPL 모델에 슬로바키아가 깊은 관심을 보인 점입니다. K 전차가 두 나라 간 협력의 상징으로 떠오른 겁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1,000대 이상의 K 전차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KPL로 개량해 생산 중입니다. 슬로바키아는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늘리며 나토 내에서도 국방 강화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슬로바키아가 폴란드에서 생산된 K 전차 조달을 추진하게 되면 한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3국 간 방산 협력 체제 구축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방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3전 세계가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현재 한국은 탄탄한 방산 기술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 항공모함을 한국에 보내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해군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한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CVN 70의 경납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칼빈슨함을 공개했습니다. 칼빈슨함이 속한 제1항모강습단 마이클 워시준장 단장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산에서 기항하고 존재감을 드러낸 자체가 한미동맹이 계속 강화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칼빈슨함은 같은 항모강습단 소속의 순양함 프린스턴함, 이지스 구축함 스터렛함과 함께 입항했는데요. 항모강습단은 부산에서 한미 교류 협력 활동에 나서다가 해군작전기지를 떠나면서 한반도 근해에서 이달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해상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칼빈슨함은 미국의 세 번째 니미츠급 항공모함으로 2기의 원자로가 길이 333m, 폭 77m, 비행갑판 76사m 규모의 선체를 움직입니다. 칼빈슨함에는 F-35C 스텔스 전투기와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0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가장 협력을 원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조선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선 협력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지금 미 해군이 향후 30년 동안 매년 42조 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한국 조선업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을 통해 본 우리 기업 진출 기회라는 보고서에서 이달 초 미국 의회가 한국 등 동맹국이 자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함정 및 해안 경비대 선박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12호 1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약 300억 달러, 하나로 약 42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미국은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현재 보유 중인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는데요. 이를 위해 매년 12척의 새 함정을 지어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조선 산업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미 해군의 군함 유지보수 MRO 및 신규 건조 시장도 한국 조선업계의 진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은 앞으로 전함 MRO 사업에 연간 60억에서 74억 달러, 약 8조 8천억에서 10조 8천억 원을 지출할 예정인데요. 미국 내 조선소가 부족한 데다 설비도 노후화되었고 생산성은 말할 수 없이 저하되어 있어 미 전함 MRO 지원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 해군 칠함대는 일본 내 자체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MRO 수요를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역시 한국의 참여가 가능한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트라의 보고서는 미국 조선 MRO 시장이 한국에 활짝 열리면 조선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혜택이 돌아가면서 K조선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럽이 재무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무엇보다 미국이 앞으로 30년간 매년 42조에 달하는 군함을 건조하고 10조 규모의 함정 유지 보수 프로젝트를 발주한다는 것은 한국 조선업에는 상당한 기회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에게 군사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에게 K-55 자주포 제공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군은 K-9이 있으니 안 쓰는 K-55를 전부 우크라이나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K-55의 종수량은 1180여 대. 여기에 K-55를 기반으로 한 탄약보급 장갑자인 K-56도 선보이는 마당에 K-55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에게 달라는 건 누가 봐도 어이가 없는 소리인데요. 젤렌스키는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으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군사무기를 지원해야 된다며 되려 큰소리지고 있다는 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드론 전술이 중심이 되는 현대전 환경에 빠르게 적응 중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월 18일 영국 일간 가디언의 옵저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정보기관인 정보충국의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조만간 위협적 존재로 변모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저온 북한군은 크게 무리를 지어 눈 덮인 벌판을 가로질러 전진했다. 그리고 다음 무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전술과 함께 드론 환경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쌓고 귀국한 북한군 장병들은 본국의 남은 병력에 현대전 교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내다봤는데요. 우크라이나 군 정보기관인 정보충국은 러시아 정부가 이미 북한의 드론 제작 기술과 어뢰 등을 제공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장교 비발리 오자 렌코도 러시아군은 드론을 보면 숨는다. 북한군은 쏘아 떨어뜨리려 시도한다. 이들은 보병과 비행기, 탱크가 등원되는 제병합동전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술은 향후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게 자주포 전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K-55 자주포를 달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 군에서는 K-55를 K9 못지않게 중요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무기하면 대부분 K9를 먼저 떠올릴 텐데 그만큼 K9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청난 명성을 자랑합니다. 이미 해외 자주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내수용 물량만 해도 1200여 대에 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육군은 수량면에서 이에 못지않은 자주포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K-55입니다. 우리 군은 10년에 걸친 초장기 사업 끝에 노후화된 K-55 물량 대부분을 K-55A1로 개량했습니다. 성능 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인 K9를 보유한 우리 군의 관점에서 K-55를 단순 개량으로 끝낼 거였으면 애조의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우리 군에서 K-55A1의 전력화 완료를 발표하자 다수의 전문가가 한국 포병 전력의 화력이 직관적으로 2배 이상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포방부라는 명성답게 대한민국의 포병화력은 중국은 물론 미국에도 우세인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이 이렇게 잉여 전력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K-55를 개량 재전화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K-55는 오랜 방열로 인한 발사 속도가 단점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방열이란 표적과 포신을 정렬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아주 미세한 오자도 보정하고 엄청난 반동을 견뎌야 하는 곡사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히 방열을 끝낼 수 있느냐가 곧 곡사포의 전투력을 증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K-55는 개발 당시 현수 장지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자량 후미에 장작된 지지대를 땅에 박는 작업이 필수였고 이로 인해 K-55의 저탄 발사 시간은 짧으면 2분, 길면 11분까지 걸릴 정도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K-55A1로 개량하면서 기존 K-55가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단점들을 말끔히 해결해버렸습니다. 전체적인 외장은 전장 9mm, 전폭 3mm, 높이 38mm로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지만 문제가 되었던 완중 장지를 2배로 늘리고 자체를 가로로 지탱하는 토션바의 강도를 대폭 강화, 전후륜에 향상된 성능의 유기압 서스펜션을 탑재하면서 자체의 충격 흡수 능력을 높였습니다. 이런 과정 덕분에 K-55는 지지대 설치 없이도 포를 발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지 상태에서는 45초, 기동 중에는 75초로 초탄 발사 시간이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또한 수통으로 움직였던 사격 시 작동하던 전동식 유압 장지와 자동 급속 장전 장지를 탑재해서 사격 과정을 간소화했습니다. 포탄을 올리고 버튼만 누르면 자격 준비가 완료될 만큼 장전이 쉬워져서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대비 2배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관성 항법 장지와 위성 항법 장지, 속도 보정 장지가 대대적으로 개량되면서 명중률이 대폭 향상되었는데요. 바로 K9 현존 최강의 자주포로 만든 전자장비가 K-55에 적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K-55A1은 개량 사업을 바라보면서 가장 속이 쓰릴 나라는 따로 있는데요.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바로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자주포의 역사는 사실 K-55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K-55의 모체는 미국의 M109A였습니다.
1963년 초도 물량 배지를 시작한 M109는 최소 1만 대 이상 생산된 자주포인데요. 미국은 이 넘치는 물량을 동맹국들에 뿌려가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노후화된 기중임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운영 중인 자주포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1980년대 초 자주포 국제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에 미국은 먼저 M109A2의 면허 생산을 제안했고 이때 탄생한 것이 한국형 M109 바로 K55 자주포입니다. 그러나 속부터 뜯어보면 K55와 M109는 확연히 다른 기중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K55의 외관은 M109A2와 닮아 있었지만 내부에선 상당한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화학전에 대비한 MBC 시스템을 적용했고 피격 시에 대비해 할론 소화기와 자동 션의 장치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죽하면 K55를 목격한 미 국방부의 M109A2에서 두 차례나 개량된 의미의 M109A4와 동급이라고 감탄할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후기형인 K55A1에 이르러 완전히 다른 자주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때부터 한국의 자주포 기술을 굉장히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K9 덕분에 K55A1이 뒤로 밀려난 것뿐이지 K55는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성능의 자주포입니다. 당장 미국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과 비교해도 전혀 꼴리지 않는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우선 크기면에서도 K55A나 팔라딘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거리는 팔라딘이 30km에 불과하지만 K55A1이 32km의 사거리를 보이면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성능 분야로 넘어가면 이 격차가 더욱 커집니다. 팔라딘은 아직도 포탄 적재에서부터 포탄 삽입, 장 약삽입이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나마 포탄 삽입 단계에서는 K55에도 탑재되었던 유압식 장전 장치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급속 사격을 위해선 밀대를 이용해 완전 수동으로 장전해야 합니다. 반면 K55A1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포탄 삽입이 끝나고 승무병은 장약만 집어넣으면 사격 준비 끝인데요. 이로 인해 팔라딘은 전투가 길어질수록 운용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발사 속도 또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팔라딘까지만 해도 바퀴만 달려있다 뿐이지 운용 성능은 자주포와 견인포의 중간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팔라딘은 운용에 최소 5명이 필요하지만 K55A는 4명으로도 방열부터 사격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포병화력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한 결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세계 최강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제인스 디펜스 글로벌 파이어 파워 등 다수의 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종합하면 2025년을 전후로 교체가 필요한 자주포 수량은 약 1만 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 중 상당수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개발되었는데요. 최소 40년 안팎의 세월 동안 사용되며 극심한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해당 수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후화 문제에 직면한 자주포는 전 세계에 약 5,100여 문이 존재하며 성능 저하가 심각한 구형 자주포도 6,400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합 1만 1,000문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령이며 이는 곧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주포 시장 점유율을 가진 나라로서 폴란드와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인도 등에 수출되는 건 물론이며 튀르키예와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품되거나 납품될 예정의 모든 물량을 다 합치면 약 1,800문 수준의 물량이 수출되었습니다. 이는 득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군사 강국조차 달성하지 못한 수지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K9은 2000에서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도합 571문이 판매되었는데 같은 기간에 수출된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세자르, 중국의 PLG-45를 모두 합쳐도 492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이미 K9의 국제적 인기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인데요. 게다가 2021년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와의 대규모 K9 수출이나
가장 최근에 수출 계약을 체결한 루마니아 물량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K9A의 실전 배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대한민국 K9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으로부터 54문의 K9과 36대의 K10 탄약 운반 장갑자를 구매하는데 투자한 예산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전 세계의 노후 자주포 1만 문 중 10%에 불과한 1000문의 자주포만 수주하더라도 산술적으로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조 원은 현재 환율로 계산할 경우 약 130억 달러 수준의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200억 달러의 방산 매출액에 도전하는 한국 방위산업에 있어 1만 문 이상의 노후 자주포 교체 수요가 예상되는 자주포 시장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K9의 진화는 K9A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K9A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K9A3을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는 타 자주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예정인데요. K9A3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전 세계 모든 자주포가 가진 꿈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사거리 100km 달성 가능성입니다. 한국은 K9A3에 58 구경장 포신을 장착하여 현재 60km 수준에 육박하는 사거리를 최대 100km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포의 사거리가 100km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포탄과 작약 제조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포신 제작 기술마저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 앞서 미국은 이미 자주포 시험 사격 전에 100km 사거리를 달성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테스트 과정에서 심각한 포신 내부 마모를 해결하지 못해 끝내 실전 배지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고장약이 만들어내는 압력과 그에 따른 포신의 내구성 문제는 미국조차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요. 이를 달리 말하자면 한국이 사거리 100km의 자주포를 실전에 배지한다면 세계 최고라 불리던 미국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포신 제조 기술은 지금도 이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역량을 자랑합니다. 과거 한국은 전자와 자주포를 국산 기술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에게 포신의 크롬 도금 기술을 이전받고자 했습니다. 방위산업의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처음부터 유럽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사실상 전 세계 포신 도급 기술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던 유럽 업체는 한국의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이후 한국은 독자적으로 포신 제작 기술을 연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랬던 한국이 이제는 전자와 자주포에 상관없이 어떤 포신을 만들더라도 유럽 군사 강국들 못지않은 기술력을 보여줄 정도로 성장했으며 K9A3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에는 한국이 자주포 분야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절정의 기술력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은 자주포 이외에도 경전투기와 호위함 전자와 다연장 로켓 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무기체계를 수출하며 국제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무기도 K9만큼 많은 나라에 수출되지 못했으며 K9는 한국 방산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최고의 무기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K55 자주포를 비롯해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단연 중국이란 존재입니다. 중국 해군이 일으키는 분쟁만 하더라도 서해, 대만 해협, 남중국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군사적 분쟁 이외에도 정치 경제적인 보복을 통해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폐악질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만 총력을 기울여도 무방하지만 미국은 인도 태평양 이외에도 중동과 유럽까지 군사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중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나라 중에서 사실상 중국과 군사력 비교가 가능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이외에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결국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 대적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칼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타이폰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과 가장 많은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고 있는 필리핀은 사거리가 최소 370km를 넘나드는 미국의 타이폰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타이폰은 뛰어난 사거리를 기반으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최적의 무기체계로 평가받아왔으며
SM-6를 비롯하여 토마호크 등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각국의 군 전문가들은 타이폰 체계를 한국부터 대만과 필리핀 등에 연쇄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미국이 언제 어디서든 중국을 타격하고 제압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내릴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은 필리핀과의 연합훈련을 빌미로 지난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타이폰을 필리핀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이전부터 타이폰 미사일의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으며 결국 지난 9월을 기점으로 현재는 미국이 타이폰을 절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아나무인에 이골이 난 필리핀이 아예 타이폰을 구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을 노리는 미사일 체계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중국의 첫 번째 타깃이 될 확률이 제일 높은 대만은 11기의 하이마스를 도입하였으며 ATACMS 주문량을 84발로 증가한 것입니다. 기존의 64발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30% 이상 증가한 것인데요. ATACMS는 최대 사거리가 300km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180km 수준의 대만 해협을 넘어 중국의 해안선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타이폰과 ATACMS 등에 둘러싸여 언제든 본토를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주변국을 상대로 막무가내식으로 했다는 걸 떠올리면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필리핀과 대만이 중국을 향한 전략 확충을 시도하자 우리 대한민국도 유사한 전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북한이란 존재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와 다름없는 상황인데다가 중국과의 거리도 가까운 특성상 서해를 넘어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 전차와 K고 자주포가 지상을 통해 중국으로 진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문에 중국의 군사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는 장거리 타격 수단을 보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진출을 원전 봉쇄의 미사일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주변국을 상대로 벌여온 만행을 떠올리면 한 번쯤 혼날 만도 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을 단단히 봉쇄해버릴 미사일들이 속속 전력화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의 군사 위협에 시달리던 나라들이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일념으로 강력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막강한 전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미사일인 현무 시리즈가 그 대표적인데요. 현무 시리조는 전량 퇴역한 현무1을 제외하고 현무2부터 현무5까지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무3와 현무4는 사거리와 발사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하기 때문에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현무는 약 10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많은 현무 시리즈 중에서 중국을 타격하기에 가장 적합한 무기체계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인 현무3B, 현무3C가 있습니다. 현무3B는 10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민국 인천에서 중국의 베이징을 곧바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베이징까지 직선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930km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거리 1000km 보유한 현무3B는 중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베이징은 물론이고 그보다 한국과 가까운 해안 지역들도 언제든 타격이 가능한데요. 또한 현무3B보다 더욱 긴 1500km 사거리를 가진 현무3C는 베이징을 넘어 중국 내륙까지 공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는 현무 3계열을 뛰어넘은 세계 최강의 재래식 미사일도 있는데요. 현무5 역시 중국을 겨냥하기 매우 적합한 미사일 체계입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이 9톤에 육박하고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여 100m 이상을 관동할 수 있는 그야말로 괴물 미사일입니다. 현무5의 최대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데 탄두 중량을 최대치로 올렸을 경우에는 약 300km 수준에 불과하지만 탄두 중량을 6톤 수준으로만 조정해도 600km 사거리 확보가 가능한데요. 대한민국의 인전을 기준으로 중국 북부정부의 해군사령부가 위지한 징다오까지는 약 57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거리 600km를 확보한다는 것은 적성국 주요 지휘소 하나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탄두 중량을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6톤의 중량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인데요. 통상적인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6톤의 탄두 중량을
탑재한 현무5의 위력도 적성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엔 충분합니다. 게다가 현무5의 탄두 중량을 다른 미사일처럼 1톤까지 낮추게 되면 최소 3,000km에서 최대 5,500km 수준의 사거리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중국처럼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들은 넓은 땅덩어리를 믿고 자신들의 내륙이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란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000km 이상으로 사거리를 연장한 현무5는 중국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우루무지 일대까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전역이 한국군의 손바닥 안에 놓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현무 시리즈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거리와 파괴력을 보유한 미사일입니다. 또한 필리핀 역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필리핀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희망하는 타이포는 모듈식 설계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주요 무기 체계로는 SM-6 토마호크 등이 있으며 향후 확장 사거리 유도 무기와 프리즘까지 동합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의 위치와 표적 성질에 따라 다양한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활용하면 무려 1,000km 이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필리핀에서 중국 해안선까지 거리가 약 900km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든 중국 본토를 직접 공략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필리핀이 중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타이폰 체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거리 타격 수단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언제든 중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타이폰 체계를 도입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한국도 유사한 무기 체계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무 미사일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한국 포병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전무가 약간의 성능 개량만 거지면 칭다오를 비롯한 산둥반도 일대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운용하는 천무는 사거리 300km 수준이 KTSSM-1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TSSM을 기반으로 개발한 수출용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로 연장하는 개량 작업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한국의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은 2021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은 나날이 커지는 적성 국가의 위협에 맞서 강력한 미사일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가장 많이 방해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는데요. 미국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정치 외교적인 이유를 들어 한국의 미사일이 서울을 기준으로 평양을 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거리 제약을 두고 있었습니다. 당장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과 맺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으로 인해 사거리 800km를 넘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정도의 사거리로는 해안 지역을 간신히 타격할 수 있고 한국에서 베이징을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지였으나 2021년에서야 가능해졌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 개량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의 천무를 사거리 600km 수준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인전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서 중국의 산둥 반도를 타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인천에서 랴오닝 반도에 위치한 다롄까지 직선거리도 약 470km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은 천무만으로도 중국의 산둥 반도와 랴오닝 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인데요. 대만이 하이마스와 ATACMS를 조합하여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려 하는 것처럼 천무를 활용한 중국 봉쇄 역시 전략적으로 시도해볼 가지가 충분합니다. 이저렴 한국, 대만, 필리핀이 각각 현무와 천무, ATACMS와 타이폰을 활용하여 중국을 상대로 한 강력한 봉쇄선 구축에 성공한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뒤흔드는 중국의 야욕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데요. 강력한 미사일 전략을 바탕으로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을 증가시켜야 할 때입니다.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던 K방산이 호흡을 골라야만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최대 10조 원 사업으로 평가받던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예상 밖으로 일본에 밀린 것입니다. 노르웨이 호위함 사업에서는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못해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8일 호주는 호주의 시 3천 사업 1차 후보 4개국 가운데 한국과 스페인이 빠지고 일본과 독일이 2차 후보국 2개국으로 추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선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각 충남급 호위함과 대구급 호위함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고, 한국은 우수한 성능, 철저한 납기 준수, 뛰어난 가격 등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10조 원 호주 호위함 사업을 거의 따낸 것 같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뒤이어 돌아오는 8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일전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포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포기한 배경, 그리고 한국조선을 대표하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소송 포기 등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캐나다는 두꺼운 얼음이 어는 북극해를 끼고 있어 겨울에는 잠수함이 유빙 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긴 해안선으로 인해 장거리 항해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와 더불어 캐나다 해군이 경계하는 러시아, 중국 해군 전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도 첨단 공격 체계를 갖춘 고성능의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런 잠수함을 납기일에 딱 맞춰 보내줄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외신들은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의 조건들을 놓고 볼 때 장기간 대양 작전이 가능하며 물속에서 오랫동안 항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을 주력 후보로 꼽으며 한일전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대 10조 원 사업으로 평가받던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밀린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소송을 거두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캐나다에 정조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해양방산 수출 확대라는 국익을 고려해 고발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7조 8천억 원 규모 KDDX 수주를 두고 경쟁하며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KDDX는 2030년까지 해군의 6,000톤티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두 회사는 초도함 수주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였습니다. 이에 당초 7월 예정이었던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그 사이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도 탈락하는 충격을 맛봐야 했는데요. 호주 함정 사업에서 동반 탈락하며 1년 갈등의 마침표를 찍고 캐나다 잠수함 입찰에서는 맞손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두 회사가 손잡기로 한 것은 갈등의 꼴이 더 깊어지면 건국 이래 처음 찾아온 방산 호황을 제 발로 걷어찰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입니다. 호주 군함 입찰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도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TKMS보다 가성비가 높은 두 회사가 탈락한 배경에 소송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독일 업체는 각국 정부와 협력해 호주 군 당국과 긴밀하게 접촉했지만 한국은 갈등 관계에 있는 두 회사가 뛰어든 탓에 정부와 손발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팠습니다. 결국 두 회사는 입찰을 진행 중인 폴란드 3조 원 규모, 캐나다 70조 원 규모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원팀으로 출격해 잠수함 기술력이 높은 하나오션이 앞에 서되 물량을 따내면 HD현대중공업과 나눠서 건조할 계획이라는 후문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일본이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 입찰 참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세계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대두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조선사들이 무서워 주랭랑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캐나다의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잠수함으로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제안할 계획이었습니다. 타이게이급 재래식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일본 함대 중 가장 최신형이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고려한 옵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와사키 중공업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호주 호위함 사업을 수주할 경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인 CPSP 사업의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실제 호주 정부는 오는 2026년 건조에 들어가 2029년에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도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빠른 납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두 사업 모두를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애초에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수출한 전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CPSP 수주전에서 이탈하면서 이제 관심은 한국의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A26급 잠수함으로 유명한 스웨덴 사부아 타입 21만 2214 잠수함 건조업체인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도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현지 업계에선 한국과 일본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는 메리응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하나오션과 HD현대 사업장을 둘러보고 기술력을 확인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 것도 이번 입찰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한국의 두 경쟁사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더욱 더 캐나다 잠수함 입찰 사업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 캐나다 사업에서는 한국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와사키 중공업이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7월 캐나다 잠수함 60조 원 수주를 놓고 한국과 경쟁 중이던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은 이미 내부 문제로 인해 입찰에 참여한다 해도 수주권을 한국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을 책임지겠다고 밀어붙이던 기업인 가와사키 중공업이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해 해상자위대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이 조성한 비자금은 10수억 엔에 달하며 적어도 6년 전부터 음식이나 물품의 구입 등에서 부정하게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와사키 중공업의 비자금 사용 실태는 매우 악질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허위 거래 예약을 강요 협박했고 돈을 갈취해 자금을 만들어 뒷돈놀이를 무려 20년 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오사카 세무국의 하청업체 세무조사에서 발각됐으며 하청업체들의 장부가 엉터리였던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수리를 해주고도 가와사키 중공업의 돈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계산서를 끊어주는 등 비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승조원들은 이렇게 긁어모은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가와사키 중공업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잠수함 25척 중 12척의 수리를 맡고 있으며 연간 수리 비용은 200억 엔에 달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본 언론은 구조적인 문제가 터졌다고 지적하며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해상자위대와 짜고 친 거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편 캐나다 해군은 신속한 전력 강화를 위해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재래식 추진 잠수함을 최대 12척까지 도입할 계획이고 한국과 일본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었는데요. 일본은 가와사키 중공업을 내세워 한국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과 경쟁 중이었는데 비리가 드러나면서 한국이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은 장보고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왔고 북극해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을 통해 그 성능이 검증된 바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결국 일본은 10조 원 호위함 따내고 8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이유는 호주 호위함 사업을 수주할 경우 CPSP 사업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계산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잠수함을 본 캐나다 장군의 반응은 경쟁국들에게 한국 잠수함의 위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7월 미국령 하와이 진주만 히캄 기지에서 있었던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군 훈련인 림팩에서 우리 해군은 손원 1급 잠수함인 이범석함 SS 2800톤급을 환태평양 훈련전 때 한 전력으로 파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캐나다 해군 준장인 크리스티안 모나한 연합해군 구성군사령관은 우리 잠수함을 보고는 훌륭하고 완벽한 잠수함이다라고 평가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나한 사령관은 손원 1급 잠수함이 림팩에서 처음으로 실사격하는 하푼 잠대함 유도탄 발사 시연 팀워크 훈련도 지켜봤는데요. 모나한 사령관은 한국 잠수함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면서 림팩 지휘관으로서 참가 전력 중 하나인 이범석함의 능력뿐만 아니라 함장과 승조원들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잠수함의 장점들, 즉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게 하고 충전이 빠른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큰 관심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가 우리 방산업체에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돼 있는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배치 유형이의 개조형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캐나다의 해군 총장이 60조 잠수함 사업 파트너를 찾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 사령관은 하나오션의 경남 거제 조선소와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 관련 브리핑을 받은 뒤 건조 시설을 확인하고 돌아갔는데요. 앵거스 탑시 해군 사령관의 한국 방문은 캐나다 국방부가 잠수함 신규 도입 절차를 공식 개시한 7월 이후 캐나다 측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화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주목받았습니다. 캐나다 측은 한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및 스웨덴에 관련 정보를 요청한 상태로 하나오션 등 우리 업체들은 최근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하나오션과 HD현대가 또 한 번 큰 수주를 따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군은 최근 두 가지 비중 있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자랑하는 첫 중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침 8시 임무 수행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함께 병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군인들은 이륙하는 전투기의 엔진과 불과 20m 떨어진 거리에서 굉음과 뜨거운 배기가스를 견뎌내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움직임이 어딘지 어설프고 허술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숙련된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가뜩이나 산둥함의 성능이 수준이야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미숙한 군인들의 모습까지 공개되자 수준 논란이 더욱 뒷받침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랴오닝함이 1년간 개조를 마치고 시범 운항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개한 사진들에는 랴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보수와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지 꼭 1년 만의 항해였습니다. 지난해 외신들은 중국의 랴오닝함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서 겨우겨우 개조해 만든 그러니까 거의 퇴물로 평가되던 랴오닝함이 대대적인 수리 공사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수리를 받아야 한다니 의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2021년부터 랴오닝함의 별명은 떠다니는 관이었습니다. 2021년 미국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중국의 랴오닝함이 이 중 하나로 꼽혀 굴욕을 당했던 겁니다. 당시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에 꼽힌 항모들은 태국의 차크리 나루벳, 러시아의 쿠즈네초프급, 미국의 2차 대전의 레인저급 항공모함, 일본의 시나노급, 그리고 중국의 랴오닝함이었습니다. 랴오닝함이 최악의 항공모함으로 선정된 이유는 구입 단계에서부터 취역과 동시에 전력 계통에 장애가 발생해 취역 후 몇 년이나 수리와 공사를 받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롄 조선소에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최근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랴오닝함이 시운전을 마친 뒤 훈련용 항모에서 전투용 항모로 바뀔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랴오닝함의 비행갑판에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 실물 크기의 모형도 목격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랴오닝함의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 J-35 모형이 등장한 것은 랴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랴오닝함뿐 아니라 중국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모인 산둥함과 푸젠함에도 J-35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함재기를 모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용인데 모형 함재기를 공개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사실 유명무실한 항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항공모함 숫자는 많지만 성능 면에서는 아직 미국 항모에 비해 취약합니다. 중국도 자국 항모가 미국에 비해 성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 항모와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더구나 J-15는 중국이 만든 일종의 돌연변이 함재기입니다. 원형인 러시아제 수-33을 확보하지 못하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시제기 T-10K3을 밀수에 역설계하고 J-11수-27 중국 생산형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출생의 비밀 탓에 J-15 배치 초기부터 비행 안정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결국 중국은 최근까지도 이 전투기의 결함을 수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치부심 끝에 중국은 최근 J-15의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신형으로 교체했고 미국 그라울러와 비슷한 전자전기 파생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J-15가 아무리 개량된다 해도 전투행동 반경을 빼놓고 보면 전체 성능에서 미국 FA-18EF보다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J-15를 운용하는 중국의 STOBAR 단거리 이함 및 강제착함 방식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미국 정규 항모보다 절대적 열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2022년부터 해외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는 현존하는 최강 함재 전투기 F-35C가 1개 비행대씩 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함재 전투기 FA-18EF가 4, 5세대 모델인 것에 비해 F-35C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모든 면에서 기존 모델을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을 갖춰 중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FA-18EF의 전투행동 반경이 최대 722km인데 비해 F-35C는 1100km에 달합니다. 함재기의 전투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항모 전단의 타격 범위도 커집니다. 게다가 F-35C는 공중급류가 가능해 중국 대함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중국 연안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중국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것인데요. F-35C는 전투기 방공 구축함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중국 항모에 지근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F-35C에 탑재된 고성능 AN, APG-81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는 최첨단 저피탐 LPI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이 레이더로 중국 전투기 군함을 조준해도 상대방이 알아채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인지하기도 전에 몰래 접근해 치명타를 날리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미국 링컨 항모 전단에 배속된 F-35C 전투기 12대만 동원해도 중국 항모 전단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중 함재기의 역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중국 함재기의 출격 횟수가 미국 항모의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항모는 증기나 전자기를 이용해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캐터펄트 발사기를 사용하고 그 덕분에 남중국해에 순환 배치되는 레이건함은 함재기 최대 이륙 중량이 45T에 이릅니다. 반면 중국 산둥함 함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28T 정도입니다. 연료와 무장이 줄면 작전 반경이 짧아지고 전투력도 떨어집니다. 항모 전투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출격 횟수 측면에서 중국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산둥함은 하루 평균 20회 정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하는데 미국 니미츠함의 하루 평균 출격 횟수가 120회 정도입니다. 중국은 6분의 1에 불과하니 출격 횟수만 보면 거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수준의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식 동력도 문제입니다. 산둥함은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에 불과해서 오가는 데 들어가는 연료량을 감안하면 실제 작전 기간은 7일 전후입니다. 반면 미국의 핵추진 항모는 이론적으로 수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모는 항모 전단 뒤에 보급함이 따라다닙니다. 랴오닝호는 작년 12월 괌 해역 훈련을 할 때 보급함으로부터 4번 기름을 보급받았다는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랴오닝함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구닥다리를 주워다가 만들었으니 대대적으로 개조를 했다고 한들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리 없습니다. 중국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대굴욕을 맛보는 동안 반면 한국은 태국에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왔다. 태국 공군은 코랍 103 비행대대의 F-16을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 12대를 조달하는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데요. 미국이 5세대 전투기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 II 합동 공격 전투기를 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투기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태국의 상황을 잘 아는 한국의 KAI는 태국 공군의 구형 F-16 대체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제안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 조달 프로젝트에서 유력한 옵션으로 보이는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KF-21은 경쟁 기종보다 아직은 열세이긴 합니다. KF-21은 현재 프로토타입만 개발 중인 유일한 전투기니까 말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미국 보잉 F-15EX 이글 II 전투기, 록히드 마틴 F-16CD 블록 70, 72 전투기, 스웨덴 사부 그리펜 EF 전투기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생산 준비된 기종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KAI는 태국 공군에 약 6,500만 달러의 가격으로 KF-21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경쟁자들에 비해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또한 다소 라팔 전투기가 후보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프랑스제 전투기는 경공격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태국에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J-10C 전투기와 FC-31 전투기 역시 태국 공군과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으며 참여가 금지된 러시아 역시 호환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F-16AB ADF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공대공 전투에 주력하는 방공 전투 비행대대이기 때문에 태국 공군이 향후 조달할 예정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태국 공군이 이미 운용 중인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더구나 KAI는 태국 공군 T-50TH 골든 이글과 마찬가지로 요구에 따라 기술 이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옵션도 넣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새로운 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태국이 최종 KF-21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 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총격 사건으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는 대만을 둘러싸고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입버릇처럼 말했었던 방위비와 관련된 것인데요. 미국이 대만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합당한 금전을 지불해라는 것인데 부유한 국가인 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만은 중국과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기에 트럼프의 협박성 발언에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대만 언론에서는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국이 와서 도울 것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총격 사건과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 저하 고령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미국 민주당의 지지자 중에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 바이든은 민주당에서조차 18%로 이번 선거를 매우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과 일본, 대만에서도 이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보고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과거보다 더 강력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우선 미국이 TSMC에 너무 많은 돈을 보조해줬다면서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SMC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트럼프는 그 보조금마저 다시 받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를 늘려주고 첨단 반도체 시설까지 이식해준 대만으로서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과 다름없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우리 한국도 동일한데 한국은 반도체는 물론이고 배터리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보조금과 관련된 사안이 광범위하지만 아직 한국과는 별다른 트집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성향을 봤을 때 이는 시간 문제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방위산업 쪽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방위비 문제인데요. 진정한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들이 제대로 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에서 높은 확률로 미군들을 철수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안보 리스크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조약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다 보니 한국도 문제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욱 자신들을 위협하려 들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대만을 놔두고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의 방위비를 올려받다 보면 그런 상황이 등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대만 언론에서는 다시 한번 동북아에서 한국이 자신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만에 대해 받아쳤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상황으로 인해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대만 침공을 올해 실행하려고 했으며 안 그래도 대만은 이번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중국도 곧 우크라이나 꼴이 난다는 우려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 간의 비밀리에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 침공 정보와 관련해 시기를 주고받은 기밀이 유출되면서 이제 대만은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동북아에서 전략을 펼쳐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장 대만 여론은 우선 군 복무 기간을 늘리는 데 찬성하고 국민의 70%는 참전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대만에서는 자주 국방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오는데 이는 미국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대만에서는 과연 미국이 지켜주겠는가 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미국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인데요. 미국이 이번 러시아 전쟁에 직접 개입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뛰어들면 곧바로 중국이 참전할 것이며 이는 곧 3차 대전이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기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실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전장에 투입이 되면 압도적인 전투기 부대와 함대 등이 러시아 병력을 일주일이면 95% 이상 소탕하고 러시아는 치명상을 입어 사실상 전쟁이 끝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 반드시 러시아의 핵무기를 동원할 것이 자명해 보이는데요. 따라서 미군은 무기만 공급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러시아가 생각보다 그리 강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러시아가 자랑하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도 허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굳이 미국이 나서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과 경제적 지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하지만 이를 지켜본 대만 입장에서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 훨씬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중국과 수교하며 이를 폐기한 상태인데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치면 미국이 방어하겠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서로 간에 협약을 하거나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그저 말뿐인 다짐 정도로 보면 됩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그대로 집권을 이어나갈지 아닌 현재 대세로 올라선 트럼프가 당선될지는 모르는 일이기에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바이든은 현재 미국 내 지지율이 40% 이하로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을 내리고 대안으로 부통령인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올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펠로시 전미 하원의장은 이번 총격으로 인해 트럼프가 매우 우세해졌으며 그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은 곧 사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현재 대만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각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운데 뜻밖의 한국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서 대만은 한국을 대만전에 전격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한국으로서는 다소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이상적 형태의 주변국 참전을 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의 한 방송에서는 우선 미국에서 중국의 미사일 포격을 비롯해 상륙작전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므로 미국은 보병보다 압도적인 공군 전략을 괌 기지에서 즉시 대만에 보내줄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대만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육군이 대만에 착륙해서 참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의 기갑부대를 비롯해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치켜세운 모습이었고 중국이 상륙할 때 한국 보병과 기갑부대들이 중국을 효율적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런데 대만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궁금한데 이는 그저 육군만큼은 한국이 중국보다 강하기에 한국의 60만 육군을 동원해 자신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로 어이가 없는데요. 대만 군사 전문가들도 최근 방송에 등장해 한국의 육군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지켜세웠습니다. 따라서 대만에서는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격 등장해 중국의 상륙부대를 막아야 한다고 제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대만의 의견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군이 대만전에 참전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인데 만약이라도 참전하게 되면 한국은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까지 경계해야 하며 자칫하다 전선이 확대되는 최악의 국면이 도래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의 여론은 대만에 대해서 오히려 싸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